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입문자, 처음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요. 처음 이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고 접근하기가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이제 일반인들이 여기저기 이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혹은 뭐 내 집 마련을 했다? 많이 듣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책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실행까지 해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경매는 우리나라 법원이죠. 법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 그냥 1층 부동산에서 이제 개인끼리 이제 거래를 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회사에서 사는 방식이 있고, 일반 매매로 팔기 힘든 조금 하자가 있는 그런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개인이나 법인이나 매각을 하는 게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제 용어인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법원에 가셔야겠죠. 왜냐? 법원에서 파는 거니까. 어떻게 사냐?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입찰서라고 있어요. 이 입찰서에 내가 원하는 부동산이 있겠죠. 법원에서 판매한다고 하는 부동산을 적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이걸 1억에 사겠다. 그러면 1억을 적고, 나는 뭐 5억에 사겠다. 그럼 5억을 적고, 대신에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있겠죠.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라면 1억 이상의 금액을 써야지,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인데 나는 이걸 더 싸게 사고 싶어. 그래서 뭐 1,000만 원을 적거나 이러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라면 예를 들어 난 1억 1,000, 1억 2천, 뭐 2억 이렇게 써가지고 가장 높게 쓴 사람이 이제 그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매수할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이제 부동산 경매입니다. 이 경매라는 게 이제 고정관념도 많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말로 하는 거는 되게 쉽죠. 말로 하는 건 쉬운데, 일반인들 평생에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은 법원 갈 일이 전혀 없잖아요. 거부감이 좀 있어요. 처음 하시려는 일반인 분들은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컨설팅 업체를 많이 써요.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해보고는 싶은데 이제 혼자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온라인이나 이런 인터넷에 치면은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낙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주고, 명도라든지 다 대응을 해주는, 그러니까 업체죠.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우리도 법원에 입찰하러 가서 보면은 컨설팅 업체분들과 함께 와서 입찰하고 낙찰을 받는 경우를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사실 뭐 이 컨설팅 업체 요거에 대해서는 뭐 물론 본인이 정말 바쁘고 법원 갈 시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다면 맡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업체의 주 목적은 의뢰하신 분이 낙찰을 받아야 이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표는 오직 낙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을 높게 쓸 수밖에 없겠죠. 가격을 당연히 높게 써야지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법원에 가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막 낙찰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면은 100%는 다 아니지만 컨설팅 업체분들이 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제 경험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닌 그런 정직하고 괜찮은 컨설팅 업체도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은 낙찰을 받아야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을 위한 목적이 많더라. 그만큼 이제 그 수요자나 투자자들의 이제 그런 원하는 수익이 안 나올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컨설팅 업체가 이런 구조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가보면 딱 저게 컨설팅 업체인지 아닌지 이제 저희 같이 많이 가본 사람은 딱 느낌이 와요. 앞으로도 계속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하면은 이용을 당해야 된다고 할까? 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으니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이제 입찰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요거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진짜 누구나 한 번만 해보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카페 회원분이나 이제 수강생도 그렇고, 이제 처음에는 물론 뭐 힘들고 뭐 어렵고 이제 처음 어색하니까 그런 건 있지만, 정말 한 번만 해보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게 또 좋은 게 전국에서 진행하는 경매 법원의 룰이나 이런 양식이 거의 비슷해요. 한 곳에서 내가 한번 해봤으면 전국 어디서든지 다 통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동산이 뭐 서울도 있겠고, 당연히 인천도 있겠고, 경기도, 뭐 제주도, 부산, 뭐 대구 많이 있겠죠. 이거를 한 곳의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전국에서 다 할 수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은 뭐 서울만 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미리 다 일정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 모든 법원에 입찰하는 양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 작성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것만 잘 경험을 하고 이제 습득을 하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경매를 이제 입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일반인이 하기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 혹은 뭐 강의 같은 걸 통해서 뭐 간접 경험도 좋고, 법원 체험 학습이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가보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봐요. 좀 특이했던 분은 강의, 이제 저도 강의를 하면서 법원 견학을 한 번씩 해요.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입찰을 할 거라고 하면서 추천해준 물건을 직접 그 수표를 가져와서 본인이 직접 입찰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해서, 물론 폐차를 했죠. 그 강의 수강생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그러니까 직접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글을 알고 문서를 쓸 수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 번만 경험을 해봐라. 그러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는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 가서 직접 본인이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움직이고 있고, 경매에 대한 선입견,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일단 어렵다. 안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이수를 했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법적인 용어가 있죠. 뭐 근저당이라든지 뭐 가압류, 채권, 채무 뭐 이런 법적인 용어가 조금씩 있는데, 쓰는 용어가 한정돼 있어요. 뻔해요. 사실 법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와서 입찰을 해요. 정말 평범하신 분들이, 정말 연세 많으신, 막 진짜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리신 분들 있잖아요. 대학생 이런 분들도 있고, 주부부터 해서 남녀노소 정말 많은 분들이 법원에 와서 입찰하고 낙찰을 받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댓글 남겨두신 어떤 분들은 경매를 하려면 특별한 자격이나 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신분증하고 도장하고 입찰 보증금 10% 그것만 가져가서 입찰서 쓰고 입찰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정관념이 나쁜 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옛날에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이제 경매장에서 집에 뭐 빨간 딱지 막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막 뭐 압류하고 막 내쫓고 막 흔히 생각하는 경매 그런 이미지, 그런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저는 나쁜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경매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1층 부동산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매물들이에요.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일반 매매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 직권적으로 이제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요 일반 매매가 안 되는 물건들을 누군가가 이제 사주고 돈이 돌아야지 부동산에 관련된 뭐 채무자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이게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팔리지가 않으니까 이분들은 뭐 아무것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동산에 막힌 거를 해결해 주는 게 법원 경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를 다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나 실입주자들이 받아서 시장에 정상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한 자산을 재탄생해서 시장에 내놓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빨간 딱지 압류하고 뭐 강제 집행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전에 다 협의로 끝나야지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확률은 제가 봤을 때 1% 이하예요. 정말 협의가 안 된다거나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해서 끝까지 갔을 때 1% 이하의 경우의 수지, 99%는 대부분 다 협의가 되고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명도가 어렵다? 명도가 일단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는, 그 내보내는 절차를 이제 명도라고 하는데, 집을 이제 낙찰을 받으면 채무자가 됐건 임차인이 됐건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됐건 이 부동산에서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았지만 매각을 할 수도 없고, 다른 분을 또 임차를 할 수도 없고, 뭐 월세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명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사를 내보내야 돼요. 물론 이분들하고 재계약이나 재임차를 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 맞는다면.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명도 과정이라고 하는
하는데 명도가 필요 없는 물건들이라고 하는 빈집들, 그냥 쉽게 말할게요. 명도가 필요 없는 빈집들이 많아요. 빈집이면 어떻게 돼요? 명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살고 있어.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로 빈집들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복잡하고, 경매라고 하는 게 물론 뭐 명도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명도가 필요 없는 빈집들이 많다. 낙찰 받으면 이제 잔금 내고 바로 이제 소유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하든지. 또 이제 명도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이제 명도를 다 도와줍니다. 잔금을 내고 인도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해요. 인도명령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법원에서 더 이상의 이제 권한이 없으니까 이 인도를 해줘라. 누구한테? 낙찰자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를 해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인도명령이거든요. 인도명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요 살고 있는 점유자들은 낙찰자에게 인도를 해줘야 돼요. 낙찰자가 이제 인도명령까지 했는데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제 낙찰자는 이제 그제서야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법원에서는 이제 강제로 인도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이런 절차까지 다 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부동산을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약간의 이사비로 이제 협의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정도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고정관념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부동산 경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부동산 경매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네, 그렇죠. 제일 좋은 게 일단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경매가 뭐 낙찰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도 시세보다 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브랜드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가 있는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싸게 사지만 그거는 이제 좀 덜 싸게 사는 거죠. 누구나 좋아하는, 입지가 좋은 이런 아파트들은 수요가 많겠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낙찰가가 올라가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가격 책정이 어려운 뭐 빌라나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는 정말 싸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빌라 감정가가 1억이라고 쳐요. 감정평가는 뭐냐면은 부동산을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 빌라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공인된 감정평가사에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빌라는 감정가가 1억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초 감정가가 되겠죠. 1억에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 1억 100만 원에 입찰을 했어. 한 명이 입찰을 했어. 그럼 1억 100에 낙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유찰이라고 해요.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이제 이게 떨어지겠죠, 당연히. 네, 경매에서 보통 20에서 30% 저감이 돼요. 한 번 유찰이 될 때마다. 제가 많이 입찰을 하는 인천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30%씩 유찰이 돼요. 다음 회차 때가 어떻게 돼요? 1억이 이제 최저 입찰가가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7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 이상 적어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를 7,5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정가가 1억이었으니까 얼마 싸게 받은 거예요? 2,500 싸게 받은 거죠. 뭐 물론 감정가가 모든 시세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구조로 입찰이랑 낙찰이 선정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억에 감정평가가 돼 있다면 어바웃처럼 한 9천? 1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1억이라 치면 보통 한 70에서 70%? 60%? 한 6천에서 7천이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50%에도 낙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1억짜리가 5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싸요? 심지어 또 상가 같은 경우는 30%까지 낙찰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 낙찰가율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시세를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경매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시세는 또 본인이 잘 확인을 해봐야겠죠. 두 번째 장점은 투자되는 돈이 적다, 투자금이 적다. 이 말은 대출이 많이 나온다. 대출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양날의 검이라고, 이게 잘 활용을 하면 되게 좋죠. 이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 낙찰이 되면 경락잔금 대출로 진행이 돼요. 대출이 많이 나와요. 보통 낙찰가에 제가 받아본 바로는 최소 80에서 많이는 90%까지 나와버려요, 대출이. 낙찰가에 80에서 90% 나오니까 제 투자금이 20%에서 10%만 있으면 돼요. 정말 조금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낙찰받은 인천 서구에 빌라가 있어요. 인천 지하철 2호선에 위치하고 있고 도보 5분 거리, 전용이 15평이에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감정가가 1억 5천이었어요. 두 번 유찰돼서 9,800에 낙찰받았어요. 이게 대출이 얼마 나올게요? 대출이 거짓말 안 하고 8,900만 원 나왔어요. 낙찰가에 거의 90% 나온 거죠. 내 돈 투자금이 얼마예요? 세금 빼고 일단 900만 원이에요. 세금 뭐 해봤자 뭐 한 200만 원? 그리고 명도비가 없어요. 공실이었으니까. 실제 투자금은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에 또 뭐 인테리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뭐 플러스 알파지만 그 정도 사이즈 하면은 뭐 한 1,000만 원 전후로 인테리어는 해요, 저는. 1억 5천짜리 빌라를
1,100만 원에 산 거죠.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대출 이자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빌라 같은 경우 이제 그 매도하기가 일반 아파트보다 환급성이 좀 적어요. 6개월이 걸릴지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빌라 같은 경우 길어도 한 6개월, 많이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뭐 간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8개월 내는 다 매도가 됐어요. 대출이 8,900 받았죠. 이자가 뭐 러프하게 요즘에 뭐 4% 중반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5% 정도에 받았어요. 거치를 한 1년 했어요. 1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죠. 원금까지 같이 하면 부담이 되니까. 9,000에 5%면 9, 45, 452죠. 1년에. 월로 하면 얼마예요? 한 30, 뭐 한 7, 8만 원 되겠네요. 6개월에 200만 원 남짓 이자를 내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이자만 낼 수 있으면 이렇게 싸게 받아서 끌고 가는 거죠. 이자만 내면 되니까 1년 동안. 중간에 빨리 팔리면 좋고 90%까지 나오는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금이 이제 적게 된다. 투자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또 다른 빌라를 또 입찰하고 또 낙찰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늘려나가서 어떤 거는 팔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전세를 놓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투자금이 적은 이점이 있다. 일반 매매에 비해서. 일반 매매는 어때요? 뭐 대출을 받아도 60%? 많이 나와야 70%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대출이 왜 많이 나올까요? 경매 같은 경우. 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법원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출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경매를 해서 빨리빨리 팔고 자본주의의 부동산 시장을 원활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그 여신이라든지 혜택을 줘서 대신에 이제 1금융권이 아닌 우리가 대출 많이 받는 게 뭐 지역 단위 농협이라든지 수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죠. 제2금융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요. 어떻게 1.5라고 할까요? 네. 1.5금융권 정도 되는 데서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는데 경락잔금은 우리가 흔히 하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서도 경락잔금 대출을 뭐 취급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는 거의 안 받고 법원에서 이런 경락잔금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대출 한도라든지 그런 거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매수가를 내가 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누가 정해요? 파는 사람이 정하죠. 일반 매매는.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살 건지 내가 입찰서에 쓰니까 9,999만 9,999원 내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 가격이 내가 매수하고 싶은 희망가니까. 안 되면 또 다른 물건 하면 되고. 매수가를 내가 정하니까 뭐가 좋아요? 그만큼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남길 건지 미리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매수가를 정하고 내가 뭐 매도가를 1,000만 원 붙여 팔겠다. 2,000만 원 붙여 팔겠다. 나는 500만 원 붙여서 팔겠다. 이제 수익률을 내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주식도 여러분 많이 하시고 코인도 많이 하시는데 비교했을 때 저도 다 해봤지만 수익률이 이제 비교가 안 돼요. 아까 그 빌라 사례 말씀드렸죠. 투자금 1,000만 원 들었어요. 1억에 낙찰 받았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1억 1,000에만 팔아도 1,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1,000만 원 투자금 들어서 1,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0%인데 주식이나 적금이나 그 기준이 1년인데 요거는 한 달 만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2달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기간이 짧잖아요. 6개월에 팔았다 쳐도 100%가 아니라 이거 절반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겠죠? 수익률이 200%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1억 1,000이 아니라 1억 2천에 팔았어. 1,000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물론 뭐 세금 고려를 해야겠지만 수익률이 주식이나 코인에 비해서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이죠. 훨씬. 이게 뭐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뭐 갑자기 뭐 IMF 이번 계엄 사태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변수가 물론 생길 수 있죠. 그런 돌발 변수나 외부 충격에 주식이나 코인은 어때요? 이번 계엄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회복했다고 하는데 다음날 막 폭락하잖아요. 10% 막 20% 막 폭락을 하잖아요. 코인도 그렇고.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이게 뭐 폭락이 안 되잖아요. 주식이나 코인처럼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지금 뭐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큰 하락은 없는 것 같아요. 3월 8일에 원데이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10시부터 제가 여기 촬영하고 있는 요 강의실, 럼포유 강의실에서 부동산, 경매, 공매 원데이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아래 링크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강의를 하지만 단타 경매 거의 진짜 최고 전문가? 저도 인정하건대 고마쌤이라는 분이 계세요. 1년에 단타를 70건 이상 본인이 할 거예요 아마. 수강생이나 이런 것들 해주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봤을 때 1년에 100건 이상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 인천뿐만이 아니라 또 특수물건, 유치권 관련해서도 진행을 하시고 이제 경매 관련해서 특강을 해주실 거고 저는 공매, 부동산 공매에 대해서 특강을 할 거예요. 3월 8일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원데이 특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3만 원이에요. 아래 링크 통해서 런포유 클래스에 가입을 하시고 추천료 코드를 넣으면 뭐 거의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사례들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